자,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렉처 2에서는 교육 평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다루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통계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기술통계학과 추리통계학. 자, 요거 각각에 대해서 좀 일단 좀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술 통계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가 추리 통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읽어봐 주시고요. 자, 다 읽어보셨죠? 그 기술 통계는 우리가 가진 자료의 어떤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어떤 분석들, 굉장히 기본적인 분석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정 지역 학교의 어떤 학생들이라고 치면 그 학교 초등학교 3학년이 한 100명이라고 쳐요. 그 100명의 학생들에게 어떤 시험을 쳐서 수학 시험 점수를 쭉 100명 거를 구했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수학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100명의 그 점수를 다 갖고 있는 셈인데요. 이제 그걸 통계적인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데이터가 있을 때 그 현상을 그대로 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평균을 구해본다든가 아니면 뭐 남자와 여자의 평균을 구해서 비교해 본다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 뭐 최대값, 중앙값, 최소값 이런 것들 구해본다든가 그 다음에 변산도라고 할 수 있는 분산이나 표준 편차 등을 구해본다든가 이런 개념은 이번 시간 통해 자세히 배울 거니까요.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뭐 산포도가 어떻게 되는가 아니면 빈도는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90점 받은 애는 몇 명인가 이런 식의 이제 분석을 빈도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 분석들을 다 이제 기술 통계라고 부른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실 건 기술 통계는 우리가 그 데이터로서 모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든 표본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든 다 적용할 수 있는 통계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평균 구한다든가 뭐 분산 구한다든가 이런 그 기술 통계적 그 기법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다 아시겠지만 간단히 이제 모집단과 표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 초등학교 3학년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초등학교 3학년의 어떤 수학 공부를 위해서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우리 연구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전체 대상은 뭐죠?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들이죠. 그럼 요즘 그 한 나이대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한 40만 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한 40만 명 전체가 나의 그 관심 대상 전체죠. 관심 대상 더 확실하게 하려면 전체. 자, 이게 이제 모집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집단은 보통 라지 N으로 표시를 합니다. 40만 명이 나의 모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40만 명 전체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하고 내 프로그램을 적용해보고 해서 평균을 구한다든가 분산을 구한다든가 이러면 그걸 뭐라고 하죠? 모집단에 대한 어떤 기술 통계 기법 적용이 되겠죠.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가지고 나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실험을 하거나 어떤 그 적용을 해보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기 때문이죠.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표본을 가지고 실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표본은 다른 말로 하면 실제 내가 연구를 적용하는 실제 연구 적용 대상 혹은 실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0만 명 전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표본의 미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모집단을 잘 대표해야 된다. 모집단을 잘 대표하는 표본을 얻는 가장 단순하면서 명확한 방법은 무선적으로 뽑는 거죠. 무선적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이 40만 명 중에서 내 표본 크기만큼 학생들을 골라낼 때 다 40몇 명 각각이 다 같은 확률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40만 분의 1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자, 40만 분의 1로 우리가 학생들을 뽑아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갖는 집단은 스몰 n으로 표현을 하고요. 내가 200명을 가지고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면 내 샘플 사이즈는 200이 되는 거죠. 자, 아시겠죠? 자, 여기서 이제 이 200명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분산을 구하고 이런 활동을 하면 내 표본에 대해서 이 기술통계 기법을 적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통계는 모집단이건 표본이건 내가 가진 자료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활동들, 기법들을 얘기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리통계 보시죠. 추리통계가 기술통계랑 가장 구분이 되는 지점은 뭐냐면요. 표본을 가지고 있을 때 적용하는 것이 추리통계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초등학교 4학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200명을 우리가 이제 표본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100명씩 나눴다고 쳐요. 첫 번째 100명, 두 번째 100명. 첫 번째 100명한테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두 번째 N2 집단에는 혁신적인 방법, 내가 만든 교육 방법이죠. 그 방법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보통 이런 실험적 연구에서는 이 프로그램 적용을 한 8주에서 12주 정도 적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2달에서 석 달이죠. 자, 2달에서 석 달 그 프로그램 적용하고 나서 수학 시험을 같은 시험을 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집단의 평균은, 자, 요거는 이제 X바라고 읽고요. X 위에 막대기가 있다고 해서 첫 번째 집단의 X바 평균은 80점이 나왔고 두 번째 집단의 평균은 81점이 나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1점이 더 높았죠. 80점, 81점이니까.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혁신적인 방법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결론을 말할 수 있을까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1점이라는 차이가 우연히 발생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N1, N2 집단으로 나눌 때 200명을 N2 집단에 조금 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이것도 이제 무선적으로 나눴다고 해도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볼 때 N1 집단보다는 N2 집단 애들이 더 럭키했던 거죠. 막 찍은 문항이 막 맞았어요. 그러면 실력은 실제 비슷했어도 이렇게 평균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게 이제 우연적인 차이라고 하면 이 결과를 가지고 혁신적인 집단 애들이 더 평균이 높았다라는 결론은, 그 다음에 내 혁신적인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이 1점이라는 차이가 우연이 아닌가? 라는 질문. 자, 요거 하나 적어 두시고요. 이 1점이라는 차이가 우연이 아닌가? 라는 질문. 자, 이것과 똑같은 질문이 두 개 더 있어요. 요것도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연인가? 우연이 아닌가? 뭐 이제 그것도 적어 두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 자, 우리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1점이라는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집단에서도 그러한가? 모집단에서도 그래? 그런 차이가 나? 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세 가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질문이 다 같은 질문이란 뜻이에요. 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1점이라는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론을 내 프로그램이, 내 혁신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질문에 이제 답하기 위한 통계 기법이 바로 추리 통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리 통계. 자, 좀 구분이 되시죠? 우리가 갖고 온 자료의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평균 구해보고 이런 활동은 기술 통계고,
내가 통계적으로 어떤 평균이나 이런 걸 얻었을 때 모집단의 수도 그러한가? 또 뭐 차이가 있다면 이게 정말 유의미한 차이인가? 이런 문제에 답할 수 있는 기법이 추리통계다라는 거죠. 자, 그 기술 통계와 추리 통계 차이는 통계학 배우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좀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통계학을 따로 배우신다거나 아니면 연구 방법 등을 이제 배우고 적용하실 기회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잘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 그 예를 갖고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육학이나 심리학, 경제학 다 이제 사회과학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분야가 이제 문과 쪽이라고 해서 전혀 통계학과 무관하다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 논문을 읽거나 교과서 등을 볼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좀 알아야 됩니다. 중앙경향치라는 거하고 변산이라는 거하고요. 자, 이런 개념들을 이해해야 우리가 교육 평가를 배울 때 이제 이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문항 분석이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신뢰도, 검사의 타당도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 이 중앙경향치와 변산도를 모르시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루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필요한 개념 좀 추가해 두면 우리가 상관관계라는 것도 좀 필요한데요. 이것도 좀 시간 되시면 그 아무 기초통계학 책이건 아니면 구글에 상관분석, 상관관계 쳐보시면 많은 좋은 설명들이 있습니다. 좀 보시고 미리 좀 공부해 두시면 우리 교육평가를 공부하시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죠. 중앙경향치하고 변산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한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한테 수학 시험을 치러 봤는데 점수가 다음처럼 부여되었다. 라고 이제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아이는 13점 받았다는 얘기고요. 맨 마지막 아이가 20점 받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최소 점수, 제일 작은 점수는 뭐였죠? 9점이죠. 제일 높은 점수는 뭐죠? 찾아보시고요. 20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범위는 뭐냐면요. 범위는 최고 점수에서 최소 점수를 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뭘까요? 20 빼기 9니까 범위는 1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범위는 이제 변산 정도의 한 척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볼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30명의 점수 예를 갖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만약에 어떤 학생의 점수가 14점이다 라고 하면 이 학생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기 30명밖에 안 되니까 쑥 훑어보고 9점 받은 애도 있고 20점 받은 애도 있고 뭐 쭉 보니까 14점은 중간 정도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를 직접 들여다보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게 몇백 명, 몇천 명 혹은 뭐 수능처럼 몇십만 명이다. 이러면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그 활동 14점의 의미는 뭘까 이런 답을 하기 되게 어렵다는 거죠. 자, 이럴 때 기술 통계가 필요한데 기술 통계 중에 아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빈도 분석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빈도 분석을 하게 되면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빈도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빈도표나 빈도 분포를 작성해 본다는 뜻이에요. 자, 빈도표가 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자, 이 빈도표를 보시면 9점 받은 아이가 몇 명인가? 한 명이었던 거죠. 자, 학생이 안 쓰시면 그 앞 페이지 한번 동영상 멈추시고 가셔갖고 9점 받은 아이가 정말 한 명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 빈도가 이제 바로 프리퀀시라는 거고요. 요 빈도들을 쭉 정리한 거를 프리퀀시 테이블이라고 해서 이제 빈도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점 받은 아이는 2명 있었고요. 20점 받은 아이는 1명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14점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죠? 14점이 한 중간보단 조금 낮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근데 14점 받은 아이들이 5명으로 제일 많구나. 이런 정보를 굉장히 손쉽게 이 빈도표로 데이터를 정리함으로써 알 수가 있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쉽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랬죠? 기술 통계 기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퍼센트 구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누적 퍼센트 구해볼 수 있고, 그러니까 3.3, 그 다음에 6.7이었으니까 더해서 이제 10% 이런 식으로 좀 누적해서 이제 100%라는 얘기고요. 예, 누적 퍼센트는 뭐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은 요 빈도를 정리한 것을 빈도표라고 한다. 요거를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빈도나 퍼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도표를 프리퀀시 디스트리뷰션, 그러니까 빈도 분포라고 합니다. 빈도 분포. 자, 그럼 이제 9점 받은 아이는 1명, 그 다음에 11점 받은 아이는 2명, 2명.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린 거죠. 아까 본 대로 14점 받은 아이는 5명이었던 거죠. 자, 이제 빈도표하고 빈도 분포, 이 도표로 나타내는 빈도 분포, 요거 차이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빈도 분석이고, 빈도 분석은 기술 통계 일종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자료의 속성을, 현상을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술 통계 기법 중에서 그 중앙 경향치라는 것을 좀 우리가 개념을 배울 건데요. 중앙 경향치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최빈값, 모드라는 영어 표현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위수, 미디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평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균, 혹은 영어로 이제 에버리지라고도 하죠. 자, 이 세 가지가 이제 중앙 경향치라고 하는데요. 중앙 경향치를 다르게 표현하면 여기는 뭐 점수가 주로 모여 있는 곳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중앙 경향치를 표현하자면 아까 이제 우리 30명 학생들의 수학 점수가 있었잖아요. 이 30개 수학 점수의 대표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A반과 B반이 있는데 각각 30명씩 있다고 쳐요. 그러면 똑같은 시험을 이제 각 반에 치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반이 공부를 더 잘하지? 라는 질문을 한다면 A반의 30명 수학 점수를 대표하는 값과 B반의 30명 수학 점수를 대표하는 값이 필요하겠죠. 우리 흔히 뭐 사용하죠?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반의 평균이 더 높았다. 그러면 A반이 공부를 더 잘하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이제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뭐 학문적인 얘기를 떠나서. 그때 이제 그 평균이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대표값으로 사용되는 것들을 중앙경향치라고 하고요. 중앙경향치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흔히 이 최빈값, 중위수, 최평균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각에 대해서 좀 그 개념을 확실하게 좀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최빈값은 그 분포에서 혹은 그 자료에서 가장 도수를 많이 갖는 큰 도수를 갖는 변수값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좀 헷갈리시죠? 도수가 빈도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30명 수학 데이터 예시를 보면 30개 수학 점수 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았던 점수가 뭐죠? 14점이었죠. 자, 그 14점이 가장 많은 도수를 갖는 변수값, 가장 빈도가 큰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30명 수학 점수 데이터에서는 그 변수에서는 수학 변수에서는 14점이 최빈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중위수는 뭐냐면요. 이 30명의 데이터를 수학 변수에 대해서 제일 작은 값부터 아까 9점이었죠. 그 다음에 최대값 20점이었죠. 이렇게 크기 순으로 쭉 배열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영어로는 뭐 솔팅한다 그러죠, 보통. 우리나라 말로는 정렬, 뭐 배열 이런 말 쓰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맨 끝에서 9점, 20점 지우고
그 다음 11점 받은 아이, 이쪽 뭐 19점 받은 아이 지우고 이런 식으로 쭉 지워서 가운데에 어떤 점수가 남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는 값을 중위수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럼 하나 생각해 볼 거는 쭉쭉쭉 지우다가 전체 변수 값의 숫자가 홀수계면 하나만 남을 텐데 짝수면 지우다 보면 아까 30명이니까 지우다 보면 가운데 2명 남겠죠. 뭐죠? 15번째랑 16번째 솔팅한 다음에 남겠죠. 그러면은 중위수는 어떻게 정할까요? 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가운데 남은 그 두 점수의 혹은 두 변수 값의 평균을 중위수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니까 일단 중위수라는 것을 한 가운데 위치하는 값. 근데 여기서 항상 주의하실 거는 솔팅을 한 다음에 쭉 그 가장 그 끝에서부터 지워 나가 양쪽에서 지워 나가서 가장 가운데 남는 값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예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볼 거니까 지금 이해 안 되시더라도 이따가 연습 문제 같이 풀어 보시면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평균은 잘 아시죠? 다 더한 다음에 모든 그 변수 값을 30개의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30명이 우리 관심 전체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라지 n을 써서 케이스가 30. 요건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만약에 더 큰 모집단에 관심이 있는데 이 30명을 우리의 표본이라고 하면 스몰 n으로 쓸 건데 여기선 제가 그냥 이 30명한테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라지 n이 3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을 구해보면 모두 다 더하죠. 그래서 보통 아까 이제 평균을 쓸 때 바를 썼고요. 각 수학 변수를 x라고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i의 점수, 두 번째 i의 점수 쭉 다 더해서 마지막 30번째 i 점수를 더하고 30으로 나누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쭉 더해 나가는 것을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나요? 이 시그마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그마 x는 1부터 30까지, 그 다음에 30명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게 이 표현이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i는 1부터 n까지고요. 그 다음에 x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xn까지 모두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것이 평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호 좀 익숙하지 않더라도 익숙하시죠 다. 예,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위에서 소개한 30개의 변수값을 가지고 각각 모두, 미디안, 민을 구해보면 모두는 우리 알아요. 그죠? 14점이 빈도가 5명으로 제일 많았죠. 그래서 모두가 14점이고요. 평균은 이 30개를 쭉 다 더한 다음에 자, 계산기를 가지고 다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눠 보셔도 되고요. 제가 따로 교육 시스템에 올려드린 엑셀 파일 보시면 그 첫 번째 시트 1에 그 14.6333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30개를 다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눈 거고요. 그 엑셀 한번 열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열어보세요. 그 엑셀 표가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여기 이제 수학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부터 돼 있고, 1, 2, 3에서 쭉 30명까지 제가 점수를 여기 적어 놨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 점수가 뭐 13점이고, 두 번째 아이 점수가 12점이고, 이렇게 정리가 쭉 돼 있는데요. 얘들을 이제 쭉 다 더한 다음에 30으로 나눈 게 14.6333이라는 뜻이 되고요. 엑셀에서는 보통 이제 빌트인 펑션이라고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함수를 쓰는데요. 제가 지금 엑셀 얘기하다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엑셀에 대한 지식은 전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상관이 없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한번 해보시고 안 되시면 우리 대면 수업 시작한 다음에 또 따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뭘 써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엑스트라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크게 나 엑셀 모르는데 이렇게 좀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땐 엑셀에 아무 셀이 나가서 요거 하나를 다 셀이라고 부르거든요. 다 셀이고요. 그 다음에 엑셀에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각 셀마다 주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13점이 있는 셀의 주소는
A하고 1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소가 A1이에요. 그럼 여기 12점이 있는 요 셀의 주소는 A2가 되겠죠. 자,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A30까지 우리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A30이니까요. A30.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그 아무 셀에서나 어떤 셀이건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쓰시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버리지, 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고요. 자, A1부터 땡땡 하면 이제 그것부터 뒤에 나오는 데까지 다 포괄한다는 뜻이에요. 콜론이죠, 콜론. A30. 이렇게 치시고 아무 셀에서나 이렇게 타이핑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14.63333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평균이고요. 그 다음에 미디안은 요거를 이제 9점부터 쭉 20점까지 솔팅한 다음에 쭉 지어 나가면 가운데에 이제 두 개가 남겠죠. 짝수개니까 점수 30개 짝수개니까 14, 15가 남게 돼요. 그래서 그 두 값의 평균인 14.5가 중위수 혹은 미디안이 됩니다. 자, 요거 개념 좀 아시겠죠? 자, 비슷한 용어가 있는데요. 이제 최빈 값이라고 했는데 최빈 값, 최빈치라고도 하고요. 좀 알아두시고요. 요거 아까 중위수라고 했죠. 중위수는 중앙값이라고도 불러요. 그리고 중앙치라고도 부르고요. 요거 비슷한 용어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혹시 제가 좀 말이 빠르다 싶으면 이게 동영상이니까 좀 멈추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좀 말을 느리게 할 수 있으니까 느리게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좀 느리다 싶으면 빠르게 들으실 수도 있고 그게 또 온라인 수업을 들으시는 장점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뭐 반복해서 들어주시고요. 안 되면 질문을 교육 그 시스템에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뭐 이메일 주시면 그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샤인의 그 상담 기능 통해서 상담 남겨주시면 제가 보너스 점수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좀 활발하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연습입니다. 연습이 지금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출력하신 강의 노트 보시면서 첫 번째는 변수값의 수.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하나만 같이 풀어볼게요. 변수값의 수는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그 라지에는 6이고 범위는 뭐죠? 범위는 제일 큰 값에서 제일 작은 값 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37 빼기 33이니까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최빈값은 뭐라고 그랬죠? 가장 빈도가 많은 값. 자, 최빈값은 아까 모드라고 했죠. 용어 잘 알아두시고요. 최빈값 뭐죠? 여기서 빈도가 34가 2개 있고 35도 2개 있죠. 그래서 34, 35 둘 다 최빈값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엑셀에서 여러분이 그 모드를 구하는 방법은 아무 셀에서나 이퀄 해갖고 모드 이제 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을 지정해 주시면 아마 34라고 나올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34가 유일한 최빈값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요 엑셀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셀에 한 값만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빈값이 2개 이상일 때에는 더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을 제시한다. 이런 규칙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엑셀에서는 아마 34라고 나올 텐데 실제로는 34, 35 둘 다 빈도가 2개씩이니까요. 둘 다 최빈 값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엑셀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해되시는 분들은 엑셀에서 한번 해보시거나 하면 되고요. 엑셀 나 이해 못하는데 이해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도 궁금하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 남겨주시면 더 자세하게 엑셀 활용하는 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위수는 아까 뭐라 그랬죠? 미디안이라고 그랬죠? 자, 미디안 구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처음에 솔팅 하고요. 그 다음에 양 극단에서 지워 나가서 그 다음 뭐죠? 가운데에 남는 값이 중위수다 라는 거죠.
솔팅하고 양극단에서 지워 나가고 가운데 남는 것. 자, 여기 이제 보시면 33에서 37까지 벌써 소팅이 돼 있잖아요. 1번은 생략할 수 있고 지워 나가면 첫 번째 지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웠고요. 가운데 두 점수가 남아 있죠.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 두 점수의 평균 34.5가 중위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균은 뭘까요? 이 6개 점수를 다 더한 다음에 뭐로 나누죠? 6으로 나누는 거죠. 자, 그렇게 해보시면 아마 34.666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아시겠죠? 자, 그럼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요 두 번째랑 세 번째 각각 좀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동영상 멈추시고 해보세요. 네, 각자 다 해보셨죠? 지금 제가 여기 빈칸을 다시 채워드렸는데요. 요 채워드린 값들 보시고 각자 작성하신 거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이상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중앙경향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미디안, 모드, 민 각각 개념을 배웠고요. 그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안정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각각의 그 중앙경향체들이 안정성 측면에서 어떤 값이 가장 안정적이냐, 요걸 좀 살펴보겠다는 거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평균이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말을 하고요. 최빈치가 가장 불안정한 중앙경향치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일단 안정성이라는 것의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일단 좀 들어보시고 각자 좀 하나의 문장이나 어떤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정성이란 뭐냐면요. 우리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표본에서 중앙경향치를 구했을 때, 평균을 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냐면 이게 만약에 내가 다른 방식으로 또 랜덤하게 같은 샘플 사이즈의 데이터를 표본을 구한다면 첫 번째 표본에서 구한 평균이랑 두 번째 표본에서 구한 평균이랑 비슷할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비슷할수록 우리는 사실 하나의 표본만 갖고 일을 하게 되니까요. 거기서 구한 어떤 평균이라는 값을 더 믿을 수 있겠죠. 표본마다 값이 막 달라지면 이거는 평균이 얼마가 나오긴 했는데 그냥 똑같이 랜덤하게 또 다른 샘플을 구한다면 이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라고 하면 뭔가 좀 이 평균을 갖고 어떤 분석을 하거나 말을 하기가 조금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비슷할 수 있는가가 바로 안정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이 가장 안정적이란 말은 우리가 큰 사이즈의 모집단으로부터 반복해서 샘플들을 막 이렇게 뽑아냈다고 했을 때 우리 반복적인 샘플링을 통계학에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반복적으로 막 표본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 각각에서 구한 평균들이 얼마나 비슷한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들은 굉장히 안정적이란 말은 평균들은 엇비슷하단 말이죠. 근데 최빈치는 표본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개념 좀 이해되셨죠?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안정성. 자, 그러면 안정성이라는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한 실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그 30개의 수학 점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10개의 점수를 30명이니까 10명씩을 내가 무선적으로 뽑아서 샘플을 맞는다고 쳐요. 그러면 자, 그림으로 표시를 하면 여기 30명이 있는데 이게 나의 모집단인 거죠. 여기서 랜덤하게 10명을 뽑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평균을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편의를 위해서 얘들을 첫 번째 샘플에 수거한 평균 x 바 1이라고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10명을 도로 30명 요 모집단에 다시 집어넣는 생각을 하시고, 이 30명에서 또 랜덤하게 10명을 뽑아요. 그럼 뭐, 확률적으로는 대단히 희박하지만 첫 번째 샘플이랑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겠죠. 이제 10명이 또 새롭게 뽑혀져서 두 번째 샘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집어넣고 뽑는 걸 샘플링 with replacement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채워놓고 다시 뽑고 채워놓고 다시 뽑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을 구하면 x 바 2가 될 거고요. 요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죠. n3, n4, n5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이런 안정성 연구를 만약에 내가 한다 그러면 통계학에서는 뭐 몇천 번, 몇만 번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우리가 교육 목적상 5번만 했다라고 치면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x3, x4, x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x1부터 x5까지 각각 다른 10명의 표본으로부터 구한 결과를 제가 여기 적어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x1 바고요, x2 바, x3 바, x4 바, x5 바가 되는 거죠. 요 각각은 같은 첫 번째 샘플에서 구한 모드 미디안이 됩니다. 이건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 다섯 번째 샘플. 자, 이 표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게 반복될 때 평균들은 어떻게 되죠? 14.4에서 14.7 요 사이에서 0.3의 차이에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물론 뭐 몇천 번, 몇만 번 한 다음에 뽑으면 더 정확하겠지만 5번만 해본 거 가지고 살펴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14.4에서 14.7까지 한 그 0.3의 차이를 두고 값들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모드 최빈 값은 어떤가요? 11에서 14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3의 차이죠. 그 다음에 미디안은 14이거나 14.5이거나 그러니까 0.5의 차이를 갖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5번밖에 안 되는데 결론 내긴 그렇지만 교육적 목적이라 말씀드렸어요. 가장 안정적인 거, 가장 비슷한 값이 나오는 건 평균이라는 거죠. 그죠? 평균이 가장 안정적. 그 다음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비슷하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게 모드, 최빈치가 가장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안정성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해 두세요. 안정성의 개념하고 평균이 가장 안정적이고 최빈치가 가장 불안정하다. 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그 어떤 데이터 변수 값들이 쭉 있을 때 그 대표 값이 뭐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게 평균이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평균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이제 평균이 그러면은 안정적이니까 평균만 무조건 믿으면 되느냐? 근데 뭐 평균이 흔하게 쓰이는 대표값, 중요한 경향치이긴 한데 조금 평균이 갖고 있는 어떤 고유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 다음 페이지 요 첫 번째 6쪽에 요 첫 번째 네 줄을 좀 읽어봐 주시면 그 평균의 어떤 단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예, 동영상 잠시 멈추시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여기서 평균을 구하면 연봉 평균을 구하면 10억 더하기 2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더하기 2천만 원 10번 더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12억이죠. 다 더하면. 그리고 11로 나누면 평균인데 그러면은 평균이 1.2억이잖아요. 1.2억은 아니고 11명이니까 1.2억 가깝겠죠. 그러면은 어쨌든 1억이 넘죠. 만약에 여러분이 이 회사의 사원인데 야, 신문에 뭐 너희 회사 연봉 평균이 1억이 넘더라. 너 1억 이상 연봉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기분이 어떠실까요? 좀 이상하죠. 자, 그럼 이제 평균의 문제점은 뭐죠?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 것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평균의 어떤 문제점은 이 데이터에서는 10억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이제 평균의 문제점이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다 더하니까요. 그죠? 이 사장님 포함해서 10명, 11명의 연봉을 다 더하니까 이 극단적인 값이 일부 섞여 있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배운 그 중앙값이나 미디안이나 아니면 최빈값 모두를 구해보시면 다 2천만 원인 거 아시겠어요? 이 11명 변수값에서 중앙값과 최빈값을 다 구하면 각각 다 2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게 더 오히려 이 회사의 연봉에 대해서 그 현상을 잘 보여주는 대표값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평균의 문제점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이 5쪽 맨 밑에 것 요것도 좀 읽어봐 주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입니다. 평균은 가장 안정적인 중앙 경향치이긴 하지만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바로 밑에서 본 거죠. 여기는 위라고 되어 있지만. 그래서 중앙 경향치 분석 결과를 제공할 때 우리가 평균만 쓰는 경향이 좀 있긴 하지만 좀 더 현상을 제대로 보고하려면 중위수 최빈값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그 안정성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중앙 경향치에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라는 것은 좀 뒤에서 자세하게 볼 건데요. 이제 여기서는 이 중앙 경향치와 관련해서 그 정규분포를 이룰 때 이 중앙 경향치 지표들이 어떤 그 특성을 보이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는 여러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죠. 이렇게 종 모양의 분포를 그리는 경우 좌우 대칭이고요. 이런 경우를 정규분포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보통 교과서에 보면 정규분포를 좌우 대칭이며 종 모양의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보시면서 이게 무슨 종이지? 이런 생각하신 분 있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뭐 신라 범종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종이. 그죠? 에밀레종 뭐 이런 거요. 근데 이 종 모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서양종이에요. 서양에 이렇게 딸랑딸랑딸랑 울리는 종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종 모양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여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좌우 대칭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좀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럴 때 중앙 경향치들이 어디 위치하느냐는 건데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최빈값, 중위수, 그리고 평균이 같은 값을 갖게 된다. 같은 값 어디죠? 여기 한가운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규분포의 한가운데에 평균도 오게 되고 최빈값도 오게 되고 중위수도 오게 됩니다. 이게 정규분포일 때 중앙 경향치들의 위치 혹은 값들 다 같은 값을 갖는다. 같은 위치에 있다.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편포라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편포는 영어로 이제 스큐라고 하고요. 스큐. 요거를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편포를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눌려 있다. 자, 여기서 이제 positive skew라는 것은 영어로 정적 편포를 영어로 쓴 게 되겠고요. negative skew는 이제 부적 편포를 의미합니다. 정적 편포, 부적 편포. 그러면 부적 편포를 보시면 요 왼쪽이 눌려 있죠. 그래서 왼쪽, 부적, 뭐 이렇게 연관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왼쪽, 부적 좀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이 눌렸다. 그래서 정적 편포 이렇게 기억하시면 이렇게 좀 찌그러지는 분포 모양에 대해서 척 보시고 이거는 부적 편포야, 이거는 정적 편포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다 좀 알아두셔야 될 사항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눌렸으면 뭐라고요? 정적 편포. 그 다음에 어떤 분포인데 왼쪽에 눌린 형태다. 그럼 부적 편포죠. 자, 이게 이제 어떤 학교의 뭐 중간고사 수학시험 분포라고 하면 어떤 분포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할까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건 부적 편포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가 되니까요. 물론 뭐 시험이 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정적 편포로 나오게 되면 이건 무슨 의미죠?
시험이 되게 어려웠다. 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교육적으로는 부족 편포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서 내신고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 4%, 뭐 7% 이렇게 등급, 1등급, 2등급 등을 구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특히 이 점수가 높은 지역, 여기죠. 여기서의 변별도를 굉장히 중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에 그 우리나라 전국의 고등학교에 그 내신고사 수학 평균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제 더 정확하게 놀란 것보다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평균이 50점이 안 되는 학교가 대부분이더라고요. 평균이 30 몇 점인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열심히 수업을 했고 그에 대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른 건데 평균이 50이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등급 구분을 위해서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내신고사의 상대 평가가 우리나라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여담으로 흘렀고요. 여기서 이제 중앙교양치 관련해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요. 정적 편포나 부적 편포일 때 이 각 중앙교양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부적 편포 보시면 세 가지 중앙교양치 중에서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여기 제일 높은 데가 빈도가 제일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드는 여기 가장 빈도가 높은 곳에 존재를 하죠. 그 다음에 중앙경향치 중에서 미디안하고 평균, 민이 어디 존재하느냐는 건데요. 요거는 이렇게 매끈한 부적 편포를 이루면 순서가 잘 안 바뀝니다. 자, 요건 물론 간격은 차이가 다 있겠지만 실제 얼마나 부적 편포인가에 따라서 순서는 안 바뀌니까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가 나오는 게 미디안입니다. 미디안이라는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미디안 왼쪽과 오른쪽의 그 넓이가 같다는 뜻도 돼요. 여러 그 학생들을 50% 50%로 나눠주는 값을 미디안이라고 하니까요. 여기가 50%, 여기가 5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는 더 왼쪽에 오게 됩니다. 미. 그래서 부적 편포일 때에는 모드, 미디안, 민 이런 순서대로 온다는 거 좀 순서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뭐 모드와 미디안의 간격 이런 것들은 실제 분포 모양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모드, 미디안, 민 이렇게 나타난다는 게 중요하고요. 자,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값들이 나오는 걸 극단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평균은 아까 뭐라 그랬죠? 극단적인 값에 영향을 받는다. 다 더하니까. 그래서 전체로 나누니까. 그래서 미는 이 극단적인 값으로 좀 끌려 나간다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이 순서를 좀 기억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먼저 모두 정해놓고 미는 극단적인 쪽. 자,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정적 편포일 때는 먼저 모두를 정하시고, 모두가 제일 높은 데가 모두가 있겠죠. 그럼 그 다음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미디안이고요. 이쪽이 빈 이런 순서대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서 포지티브 스큐일 때랑 네거티브 스큐일 때 모두 미디안, 민의 순서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 민이 극단적인 값 쪽으로 좀 끌려 나간다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 순서를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를 묻는 문항들이 옛날에 그 임용고사가 그 객관식으로 출제될 때 많이 물어봤던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좀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줄들은 지금 말씀드린 거고 순서를 좀 잘 기억해 두시라고 그걸 나름대로 정리해서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변산도는 한 변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수학 시험 점수들, 그러면 그게 이제 수학 점수라는 하나의 변수죠. 이 변수의 변수 값들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느냐, 그 정도를 의미합니다. 변수 값들에 퍼져 있는 정도를 변산도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학 점수들이 막 퍼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죠? 각 개개인들의 수학 점수들이 막 다르다는 얘기죠. 모든 개인이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면 안 퍼져 있죠. 그러니까 다 70점이란 얘기예요. 그럼 변산도는 0인 거죠. 변산 퍼져 있는 정도가 없어요. 그러면 변산도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개인차라고도 할 수 있죠. 얼마나 그 점수들이 개인들의 차이가 나느냐. 자, 변산도 개념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 변산도라는 걸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까 그 중앙경향치는 그 중앙경향치 어떤 변수의 대표값을 표현하기 위한 지표로 세 가지가 있었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비슷하게 변산도를 표현하기 위한 지표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 보시면 범위, 4분위 편차, 표준 편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그 의미를 볼게요. 먼저 범위는 앞에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그 한 변수의 변수값들 중에서 가장 높은 혹은 가장 큰 변수하고 가장 낮은 혹은 가장 작은 변수값의 차이를 구하면 그것을 범위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범위가 개인차의 정도, 변수값들이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가? 간단하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두 학교가 있는데 A라는 학교가 있고 B라는 학교에 그 수학 시험 분산을 수학 시험의 어떤 분포를 한번 그려볼게요. 두 학교에서 같은 시험을 봤다는 전제가 있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 한 1000명씩 있다고 칩시다. 그 1000명들의 점수를 우리가 그 분포를 그려보니까 A 학교는 이렇게 점수가 다 모여 있고 이제 각 높이는 빈도가 되겠죠. 각 점수의 빈도들. B 학교는 이렇게 퍼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각각은 이제 각 점수의 빈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A 학교 애들은 한 50점에서 70점의 점수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범위를 각각 구해보면 어떻게 되죠? A 학교의 범위는 뭐죠? 레인지 A라고 해볼게요. A는 20이죠. 70 빼기 50이니까. 그리고 B 학교의 레인지는 어떻게 돼요? 100이죠. 100점부터 0점까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느 학교가 더 개인차가 크고 또 어느 학교가 더 변수값들이 이 수학시험 점수들이 퍼져 있죠? 당연히 B 학교죠. 그러니까 B 학교의 레인지를 보니까 100이고 A 학교는 20이니까 레인지 값이 크면 클수록 더 개인차가 큰 집단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범위가 변산도의 하나의 지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범위의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A 학교에 지금 이 상태 그대로인데 2명의 전학생이 있는데 공부를 굉장히 못하는 친구가 와서 0점을 받고요.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하나 와서 100점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전히 B 학교가 개인차가 큰 거는 맞죠. A 학교는 대부분 아이들이 50에서 70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 0점 받은 친구와 100점 받은 친구가 A 학교에 전화 왔다고 했을 때 레인지를 구하면 100 빼기 0이니까 같은 10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레인지는 이런 어떤 극단적인 값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죠? 왜냐하면 최고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니까. 그래서 자체 숫자만 들여다보면 뭔가 그 변산도 정도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뭔가 다른 대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나온 게 4분위 편차라는 개념이고요. 쿼타일 데비에이션, 영어의 앞자를 따서 QD라고도 부릅니다. 4분위 편차, QD. 먼저 QD를 알려면 그 4분위 수라는 개념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4분위 수. 요거는 Q1, Q2, Q3, Q3까지 있습니다. 자, 4분위 수는 뭐냐면
아까 요 그림에서 보면 학생들이 1000명이 이렇게 분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 1000명들을 그야말로 4등분 하는 겁니다. 25%씩. 요 25%면 요 안에 250명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25%, 25%, 25%. 자, 그럼 각각의 요 X축에 해당하는 그 값들을 Q1, Q2, Q3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학생의 점수가 Q3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그 친구는 뭘까요? 이 학교에서 상위 25%에 간당간당 걸린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 25%가 있어. 이런 의미고, 어떤 아이의 수학 점수가 Q1에 해당한다. 그럼 뭐죠? 나보다 잘하는 애가 75% 있는 거고, 나보다 못하는 애가 25% 있는 거죠. 자, 이제 Q1, Q2, Q3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는 가만히 Q2 보시면 Q2는 앞에서 배운 어떤 개념이랑 똑같아요. 뭐죠? Q2는 중위수 혹은 중앙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보다 잘하는 애가 50%, 못하는 애가 50%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4분위 편차는 뭐냐면 이 Q3에서 Q1을 빼요. 그러면 요런 길이가 되죠. 그리고 이 길이에서 Q1에서 Q2까지의 길이하고 Q2에서 Q3까지의 길이가 같지는 않겠죠. 물론 정규 분포에서는 같겠지만 많은 어떤 그 울퉁불퉁한 분포 모양을 보이는 현실적인 어떤 그 변수값 분포들에서는 같지는 않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의 Q1에서 Q2, Q2에서 Q3 요 길이의 어떤 평균을 구한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공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 전체 길이를 2로 나누니까. 근데 물론 요 Q3 빼기 Q1 요것만 갖고도 제가 볼 때는 어떤 변산도의 지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처음 만든 분이 이렇게 이제 2로 나누는 걸로 식을 세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좀 기억을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이게 왜 변산도의 지표냐? 아,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자, A 학교를 보시면 25%씩 나누려면 이렇게 이제 붙어 있겠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죠? 역시 이제 25%씩 모여 있습니다. 25%. 그러면 요 Q1에서 Q2까지 길이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요 0점 받은 친구, 100점 받은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굉장히 이 길이가 작죠. 걔를 또 2로 나누면 A 학교에 이제 QD가 나올 텐데, 결국 그 A 학교의 QD하고 B 학교의 QD를 구해보면 당연히 QD, B, 그러니까 B 학교의 QD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뭐죠? 변산도의 지표 혹은 개인차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자주 쓰이는 변산도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개인차가 얼마나 큰가를 파악할 때 QD를 알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하나 더 있다고 그랬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랑 이제 비슷한 개념, 연관된 개념이 분산인데 먼저 분산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분산은 뭐냐면 범위건 4분위 편차건 여러 변수값들 중에서 두 개만 사용한다는 거 보이세요? 범위는 최고값, 최소값 두 개만 쓰고요. 그 다음에 4분위 편차는 Q3, Q1 딱 두 개만 쓰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모든 개인의 점수를 다 사용해서 변산도의 지표를 계산할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뭐가 떠오르죠? 아까 중앙경향치 중에서 평균은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다 더하죠. 그래서 평균은 모든 아이들의 점수를 다 고려하는 중앙경향치 지표가 됩니다. 그러면 변산도도 그럴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어떤 변수값들의 분포가 있을 때, 가운데 뭐 평균이 있다고 칩시다. 한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정규 분포에서는 한가운데 있겠지만 어떤 분포에 따라서 대충 가운데쯤 평균이 존재를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변산도를 모든 개인의 점수를 고려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X1, X2 이런 각각의 학생들의 점수들이 이제 이 상에 막 있다는 거죠. 0에서 100점까지로 치면. 그러면 아까 A 학교랑 B 학교랑 보시면
어떤 평균과 각 개인의 점수와의 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여기 다 x 바에서 출발해야 되죠. 미안합니다. 중간에 그린 건 잘못 그린 거고요. 개개인의 점수가 평균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아까 A 학교의 경우에는 평균으로부터의 그 각 개인의 점수 간의 거리가 B 학교에 비해서 다 적을 거라는 거 보이세요? 그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각 개인의 점수, 첫 번째 개인, 그리고 평균 이렇게 해보면 A 학교는 대부분 이 값이 작은 데 비해서 B 학교는 클 거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뭐죠? 이러한 X로부터 X 평균, 이 길이를 요약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죠. 자, 쭉 써볼게요. n명이 있으면 요 길이가 되는 거죠. 요것들이 전반적으로 A는 다 짧게 나타나고 A 학교는 B 학교는 크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용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어떤 개인의 점수로부터 평균을 뺀 것을 우리는 편차 점수라고 부릅니다. 편차 점수. 영어로는 deviation square라고 부르는데 이건 뭐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편차 점수. 그러면 편차 점수를 어떻게 요약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건 뭐냐면 편차 점수를 요약하려고 길이니까 그냥 단순히 평균, 편차 점수의 평균을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편차 점수의 평균은 이렇게 되죠. 각 개인의 점수를 편차 점수를 다 더해서 n개로 나눠줘. 그러면 편차 점수의 평균을 구한 거죠. 자, 용어 잘 이해하면서 따라오세요. 편차 점수의 평균. 그러면 A 학교보다 B 학교가 이 값들이 클까를 한번 고민할 수가 있는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이 편차 점수의 평균은 그냥 0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각 개인의 점수가 평균보다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는데 이게 뭐죠? 플러스인 애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보다 오른쪽에 점수가 있으면 플러스고 평균보다 왼쪽, 평균보다 못한 점수의 애들은 음수죠. 이게 막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가 돼서 쭉 계산해 보면 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 분자 자체가. 그러니까 당연히 n으로 나눠도 0이죠. 자, 이거는 뭐 간단한 예시 갖고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면 돼요. 한 5개의 점수를 아무거나 쓰시고 그 평균을 구한 다음에 평균으로 다 빼요. 그리고 나서 그 편차 점수들을 다 더해보면 0이 나오는 거는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동영상 멈추시고 한번 해보시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뭐 굳이 해보실 필요 없고요. 자, 그래서 A 학교건 B 학교건 편차 점수의 평균을 그대로 구하면 0이 되니까 결국 변산도의 지표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없애려면 두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는 절대값을 씌우는 거죠. 공식으로 보면 여기 절대값으로 이렇게 씌운다는 얘기죠. 그러면 B 학교가 더 큰 값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수학이나 통계학 하시는 분들은 절대값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절대값 배우시고 뭐 풀 때 굉장히 수식이 복잡해지는 거 느끼신 적 있나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값이 음수일 때, 양수일 때 따라서 다 고려해서 또 풀어야 되죠. 그래서 귀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하는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편차 점수 제곱. 제곱. 자, 그러면 요 식을 가만히 보세요. 이건 0이 아닌 거죠. 각 개인의 점수를 평균으로 빼서, 그러니까 편차 점수를 만들어서 걔를 다 제곱해서 다 더해요.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줘요. 이런 뭐죠? 편차 점수 말로 쓰면 제곱 합의 평균. 말이 복잡해지는데 죄송합니다. 편차 점수 제곱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편차 점수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제곱들의 합을 구하고 걔를 n으로 나눠주는 거죠. 예, 미안합니다. 편차 점수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당연히 이 A 학교, B 학교 비교해 봤을 때 B 학교가 이 값이 더 크게 나올 것이다.
자, 요걸 이해하시면 지금 이게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변산도 지표가 될 수 있구나를 이해하신 겁니다. 자, 이 편차점수 제곱의 평균을 우리가 분산이라고 불러요. 자, 분산이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4분의 그 변산도 지표 중에 하나고요. 얘가 그 표준 편차랑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자, 일단 분산 얘기부터 마치면, 분산을 그래서 우리가 표기할 때 시그마 제곱이라고 불러요. 얘는 시그마 제곱.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그마 스퀘어드 뭐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제곱. 자, 그런데 요 분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로 돌아와서요. 각 개인의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나를 구하고, 요건 이제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일 다고 해야지, 길이가. 자, 각각의 개인들이 길이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인 게 싫어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제곱해줬다. 길이를 갖고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생각해 보세요. 한 길이의 제곱. 정사각형이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길이를 제곱하니까 정사각형. 여기 감이 오세요? 한 개인의 점수가 30점인데 평균이 50이에요. 그러면 그 편차 점수는 뭐죠? 나는 30이고 평균이 50이면 편차 점수는 마이너스 20이죠.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400이 돼버리죠. 그럼 이거면 400은 뭐죠? 한 변이 20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돼버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편차점수 제곱이라는 게 한 개개인들을 정사각형으로 표현한 것이고, 결국 그 편차점수 제곱의 평균이라는 건 한 개개인들을 다 정사각형으로 표현한 다음에 정사각형 넓이들의 평균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분산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이제 그 다른 변산도 지표들을 보시면, 레인지도 그렇고 범위도 그렇고 4분의 편차도 그렇고, 이 x축상의 길이인 거 보이세요? 아까 4분의 편차는 이 길이를 구해서 평균 구했지만, 하여튼 길이상 x축상에서 얘기가 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범위나 그 다음에 4분의 편차, 얘들은 1차원적 개념이에요. 길이니까. 길이를 요약해서 변산도의 지표를 만든 거죠. 그런데 분산은 지금 어떻게 됐죠? 정사각형 넓이들의 평균이니까, 넓이들에 대한 얘기니까 뭐죠? 2차원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넓이니까 길이는 1차원, 넓이는 2차원, 아시죠? 그래서 얘를 1차원으로 다시 데려올 수 없을까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산에다가 1차원으로 데려오려면 뭐 복잡한데, 제일 간단한 게 제곱권을 씌워주는 거죠. 자, 이 시그마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면 이 공식에서 제곱권을 씌워준 게 표준 편차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기호를 보시면 여기 스몰 x가 요 편차 점수를 의미해요. 스몰 x는 한 개인의 점수에서 평균을 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이 여기 편차 점수 들어가고 제곱하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눠서 요 제곱권 안에 있는 게 뭐죠? 정사각형 넓이들의 평균이고, 걔를 제곱권을 씌운 것을 시그마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이제 분산이랑 표준 편차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편차는 역시 범위나 그 QD처럼 1차원상에서 길이로 그 변산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변산도 범위, 4분의 편차, 표준 편차 각 의미를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별표 3개 한 거는 제가 3주차 때 다시 얘기를 드릴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 안 되시더라도 요건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연습 문제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5개의 점수가 있을 때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거, 요거 한번 제가 첫 번째 거는 저랑 직접 같이 해보시고요. 두 번째 거는 각자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를 일단 채워볼게요. 물론 뭐 엑셀 사용해서 바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개념을 배우기 위한 거니까 직접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5개 숫자를 다 더하면 150이죠. 그러면 150을 5로 나누면 평균은 3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편차 점수라고 했죠. 자, 각 값에서 평균을 빼보면 여기 이제 뮤라는 건 그리스 문자인데요. 요거 뮤라고 읽고요. 요것도 평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평균. 자, 그러면 각 값에서 평균을 빼면 40에서 30 빼니까 10이고요. 5,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죠.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편차 점수를 다 더하면 0이 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증명이 되죠. 그럼 편차 점수들의 평균을 구하면 0이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절대값이나 제곱을 취한다. 근데 분산은 제곱을 취한다는 거죠. 자, 제곱해보면 100, 25, 0, 25, 100이 되고요. 그러면 이게 250이 되죠. 자, 그럼 이제 분산의 공식 다시 한번 보시면 분자의 각 개개인들의 편차 점수를 다 제곱한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각 개개인을 이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넓이 100, 그 다음에 길이가 5인 정사각형 넓이 25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사각형 넓이들의 평균이란 말을 썼죠. 그러니까 n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하니까 지금 250을 뭐로 나눠요? 5로 나눠야 되겠죠. 그러니까 분산은 5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SD는 표준 편차를 의미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표준 편차입니다. 아까 시그마로 쓴다고 했죠. 요거는 뭐죠? 그럼 50 분산에다가 제곱권을 씌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균은 30, 표준 편차는 루트 50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좀 각자 좀 풀어보시고요. 잠시 후에 동영상 멈추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켜시면 제가 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얘 다 해보셨나요? 저랑 같이 해보시죠. 자, 7, 4, 3, 3, 2, 2, 0 되고요. 얘들을 다 더하면 21이 됩니다. 그러면 21을 7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3, 7에 21이죠. 그러니까 평균은 3. 자, 3으로 다 빼줘요. 평균으로. 그러면 4, 1, 0,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고요. 얘들 다 더하면 0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제 제곱을 해줘요. 16, 1, 0, 0, 1, 1, 9. 얘들을 다 더하면 28이 됩니다. 그러면 분산은 28을 7로 나눠줘야 되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시그마는 2가 되고,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한번 표를 채우면서 해보면 변수 값들이 주어지면 어렵지 않게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 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렉처 2의 정규 분포 파트는 파트 2 다른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